자, 첫 번째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지난 밤사이 필라델피아가 6% 이상 폭락을 했으니까 상당히 했던 거죠. 오늘 한국의 아침장에서도 그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미국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어저께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하락한 폭을 합치면 뭐 대부분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많아서 꽤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현직 대통령도 다음에 유력해 보이는 후보도 지금 이 IT 업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머리가 차가워지는 발언들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 기술을 쓴 모든 업체들은 미국의 허가를 이렇게야 수출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관해서는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뭐 그게 설비가 됐든 재료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종목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뭐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이런 IT 종목만 빠진 게 아니고 수출에 민감한 자동차도 급락했다라는 것이 더 눈에 띄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지금 뭐 굉장히 유력한 다음 대통령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물론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관세를 다 10% 올리고 중국은 60% 올린다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은 어느덧 경기가 조금씩은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금은 겹치면서 특히 이제 포화가 집중된 반도체 종목군들의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공교롭게도 항상 ASML 실적 발표될 때 뭔가 이렇게 좀 반도체 업계를 차갑게 시키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시간의 거래 방금 전에 시작이 됐는데, 물론 이건 뭐 시간이 더 지나봐야 되겠죠. 본장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TSMC도 한 3.5% 정도, 뭐 엔비디아도 한 3% 가까이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 미국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도체주 들고 있으신 분들 고민이 좀 해소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트럼프도 대만 TSMC 거론을 하고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더 강하게 하겠다. 이게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더 규제가 강해지면서 이거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에 그 큰 이 파급이 오는 거 아니냐, 파장이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뭐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의심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막으면 AI 시대는 오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뭐 아직은 누구나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온다. 뭐 바이든이 막든 트럼프가 막던 어쨌든 AI 시대는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AI 시대 성장의 핵심 포인트는 더 저전력에 더 빠른 반도체를 많이 쓰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반도체 종목이 워낙 뭐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정받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의심이고요. 자, 두 번째 의심은 미국의 자산의 50%가 주식인데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발언은 어떤 얘기냐면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의 20%를 날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그렇게 맞고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그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20%를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는 뭐 20% 이상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산의 20%가 날아가는 것을 과연 미국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반길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미국이 뭘 만들 줄 아느냐, 과연 만들 줄 아는 게 있느냐. 반도체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인텔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인텔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저께 반도체가 그렇게 밀리는 구간에서도 가장 뭐 선전했다고 볼 수 있고, 장중에 또 큰 폭으로 오히려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IDM 업체, 유일하게 설계도 하고 반도체를 직접 만들 수도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래 증가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버틴 점은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지만, 7나노, 10나노에서 또 헤매던 인텔이 갑자기 뭐 3나노, 1.8나노, 1.4나노를 할 수 있다?
그 뭐 ASML 장비 몇 개 가져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당장 되는 거였으면 삼성전자도 뭐 3나노 당장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뭐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뭐 중국 하나 때려잡겠다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다 때려잡으면 결국은 뭐 미국도 다 같이 망하자는 것 외에는 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AI 시대를 뒤로 미루자라는 것 외에는 뭐 답이 없는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면 저는 뭐 노이즈는 여전히 있겠지만 핵심 종목에 대한 매수는 오히려 그동안 너무 빨리 올라서 사지 못했던 종목군들의 매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수사 요 정도로 이해해야 된다. 노이즈 정도로. 네. 자, 지금 오늘도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하이닉스는 한 3%대 하락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어쨌든 뭐 강보합 정도로 양봉 전환이 됐단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솔리다임, SK하이닉스의 그 자회사 솔리다임 때문인가? 이 중국향에 대한 이 고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물론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 다음에 인텔의 그 중국 법인을 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중국과 더 인벌브가 많이 돼 있다는 그런 부담감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가 보는 지금 핵심 포인트는 결국 이익 피크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어쨌든 올해는 HBM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이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올해 거 다 팔아버렸고 내년에도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인들이 언급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차세대 기술에서 이기던 말던 상관없이 HBM 실적은 고정이라는 거죠. 갑자기 계약 가격을 뭐 추가적으로 급등시키지 않는 이상.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업사이드 되는 건 레거시인데, 레거시는 뭐 제가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레거시의 킹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고요. 네. 삼성전자는 레거시에서는 프라이스 메이커라는 거죠. 만들고 가동률을 높이면 가격이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재고 조정을 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셀러 마켓으로 이미 전환되어 있다. 소위 이제 기업용 SSD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P4 라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호도도 당연히 삼성전자 위주로 가고 있는 거고 종목의 격차도 그동안 못 올랐던 삼성전자에 더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IT 업계가 항상 우리가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준비된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지금 이건 요 파란색 차트는 IT와 산업재의 상대 성과를 트럼프 시대에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차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캐터필라의 상대 성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IT 업계가 트럼프 때 좋지 않았느냐?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IT는 여전히 좋았고 이때 성장하지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캐터필라보다도 오르지 못했다가 2018년, 19년 이후로 애저라고 하는 성장 모델을 장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캐터필라의 상대 성과도 시장 대비 더 폭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트럼프가 무엇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업이 어닝 피크를 가느냐, 성장이 막혀 있느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레거시에서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또 만약에 중국을 규제한다면 받을 수 있는 타격이 더 큰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에 쏠리는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OLED 쪽에서도 지금 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갤럭시 폴드하고 플립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지만 AI를 장착한 모델들이 실제로 지난번 모델보다는 판매가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대 사업부 중에서 실적이 나쁜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순수 반도체 AGM 향으로 갈 때는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지금처럼 오히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 또 레가시의 방점이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쪽에 우위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이닉스를 줄이고 삼성전자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을 뭐 최근에 31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상향한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연속 이틀 한 8%, 9% 빠졌어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만약에 미국에서 또 올라주고 한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상승은 더 이상 어렵다라고 봐야 될까?
네, 일단 뭐 이 상승 주도주라는 게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일단 뭐 제한된 박스권 정도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저점과 고점이 약간 더 낮아지거나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승 추세기보다는 저점과 고점이 닫혀 있거나 혹은 저점과 고점이 좀 더 범위가 넓은 뭐 다이아몬드 수렴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그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레거시가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는 추가적인 투자 이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펑크난 거 올해 이익 나서 메꾸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전자처럼 현금 시재가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예전처럼 SK그룹에서 대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레거시 쪽에서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연합해봐야 삼성전자에 대적할 수 없는 정도의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저는 뭐 박스권 전환 정도로서의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면 낮은 가격에 사서 이미 큰 이익이 나신 분이 굳이 삼성전자로 옮겨야 되느냐? 옮겨야죠. 이게 만약에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면 뭐 지금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하이닉스의 신규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노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고점이 막혀있는 종목에 대한 비중을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진짜로 삼성전자가 HBM 안으로, 엔비디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이닉스는 더 버든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측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시장의 성격이 정말 순식간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조정, 이것을 통해서 뭔가 주도주에서도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반도체주는 어쨌든 되게 힘들었지만 의외로 2차전 지주들이 또 반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시장의 성격이 그동안 못 오르고 정말 바닥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던 2차전 지주의 본격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거냐. 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설왕설래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오늘 오른 성격은 뭐 전형적으로 낙폭과대주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나와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제가 뭐 작년 뭐 올해 연초에는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돌아섰는데,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규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만 유효하지, 이미 많은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물타기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그 물타기를 하려면 좀 더 의미 있는 반전 신호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은 양극재 수출 가격, 그다음에 리튬, 니켈 가격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유일하게 돌아선 게 양극재 수출 가격 정도가 돌아섰고요. 물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은 일정 부분 좀 돌아선 모습인데 아직까지 리튬 가격이나 금속 가격이 확실하게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돌아섰을 가능성은 낮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에서 봤던 것처럼 IRA 보조금 빼면 여전히 적자 상황이니까 여전히 지금 회사들이 들고 있는 배터리 재고를 다 소화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들고 있는 배터리 재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신모델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그 신모델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모델 중에서 볼륨 모델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BYD가 뭐 판매 많이 되는 게 우리에게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테슬라나 BYD를 제외한 100만 대 정도, 몇십만 대 정도 팔리는 그런 볼륨 모델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아의 EV3, 그 다음에 르노의 르노5,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에서 나오는 뭐 이런 그 차들, 좀 작은 차들에서 한 3만에서 4만 유로, 뭐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내외 정도의 그 정도의 전기차가 볼륨 모델이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확인이 되겠죠. 아직까지 EV3도 뭐 국내에서는 큰 반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보다는 해외 쪽 반향이 중요하고, 특히 EV3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서 비교적 합리적 가격의 배터리 가격을 적용한 모델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볼륨 모델로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러면 이쪽에서도 소위 이제 P 가격과 양쪽에서 모두 의미 있는 증가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4만 달러 혹은 4천만 원 정도의 가격의 전기차는 LFP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합리적 가격의 NCM이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장기적으로 LFP 할 거지만 LFP의 실제 생산 시작이 뭐 빨라야 2025년 말이나 6년 정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LFP 모멘텀이나 ESS 모멘텀을 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전기차 쪽에서 볼륨 모델이 나와서 그런 상대적인 합리적 가격의 NCM 배터리의 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전 그게 좀 반전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반전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하반기보다는 좀 뒤쪽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4분기, 4분기도 4분기 초보다는 4분기 좀 후반 뭐 이런 쪽에 의미 있는 좀 반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반등 신호가 나타난다면 저는 올해는 소재보다는 셀 쪽이었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의미 있는 반전 신호가 나타난다면 셀보다는 소재 쪽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셀 업체들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골고루 나왔는데 뭐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쪽 소재주들을 보면은 뭐 양쪽이 쌍끌이 매수하는 걸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좀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하나의 신호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 SK 같은 경우가 아주 적절한 예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외국인 매도하고 주가의 흐름이 거의 완전히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셀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뭔가 이 수급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뭐 업황 회복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뭔가 업황이 바뀔 때 가장 많이 팔았던 포지션들을 줄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이미 규제를 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공매도 물량들이 뭔가 업황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같으니까 방향은 모르지만 기존에 과했던 포지션을 줄이는 과정. 지금 어차피 추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과했던 포지션들을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이제부터 반등을 시작한다면 셀보다는 소재 쪽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소재 쪽에서는 지금 뭐 우리가 과거 에코프로 그룹을 대장주로 꼽았지만 LNF가 오히려 수주의 다양성은 작년 하반기부터 더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좀 만약에 반등을 시작했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도 잘 봐야 되지만 LNF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유럽 쪽과도 뭐 계약을 맺었고요. LFP와 관련된 계약도 일부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다 역배열 상태고 안 좋기는 한데 네. 이것이 이제 바닥이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들. 네. 그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거죠. 시장에서는.